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이렇게 막 엄청나게 늘어난 상태에서 외부적 충격이 탁 있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결국 집값은 막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가계부채 막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요새 막 여러 가지 PF 이런 대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건설회사나 개발회사들이 지금 막 여러 가지 지금 지난번 태형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부도 위기를 계속 겪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더 확산돼 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폭망할 수도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 그냥 내버려 둬도 문제고, 그냥 만약 외부적 충격이 있으면 한꺼번에 IMF기처럼 폭 주저앉아가지고 잃어버린 30년. 네, 안녕하세요. 이현훈 교수의 경제포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현훈 교수의 경제포럼 시작한 지 이제 한 달 한 반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이 채널 시작하면서 우리나라가 절대 위기 상황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 6주여 동안 계속해서 우리 국내 문제 그리고 국제적인 문제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댓글로서 서로 소통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결론에 이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영상, 그러니까 3번에 걸쳐서 그동안 말씀드렸던 우리나라가 정말 절대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그런데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우리나라 경제가 과연 소위 얘기하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으로 갈 건지, 아니면 예전에 겪었던 IMF 위기 같은 그런 상황으로 갈 건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 정치인이, 그리고 우리 개개인이, 기업인으로서,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로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민해보는 그러한 식으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여러분 의견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얘기 여러분 우리 한국 경제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듣고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 정말 위기다, 뭐 피크 코리아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화 될 거다, 아니면 제2의 IMF 위기가 올 거다. 또 한편으로는 뭐 그렇게 대단하냐, 이건 거의 뭐 무슨 계속 위험 이렇게 하면서 이거 사람들 공포 조장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세요. 근데 저는 적어도 제가 경제학자로서 경제를 들여다볼 때 우리나라가 멀쩡한 상황이 아니고 틀림없이 위기 상황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선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의 소위 경제 지표를 몇 가지만 생각해봐도 우리나라가 현재 전 세계에서 GDP 규모가 한 지난해 기준으로 한 13위 정도 되었는데, 물론 예전에 60년대에는 전 세계 200개 나라 중에 아마 밑에서 한 13위 정도 했을 거예요. 그런 나라가 정말 60여 년 동안 급속한 성장을 계속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13위 경제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2005년에 10위권까지 사실 올라갔었거든요. 2005년에 10위권까지 올라갔다가 10위였던 것이 이게 13위로 지금 내려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게 올라갈 게 아니라 내려갈 일만 남았다. 또 수출도 전 세계에서 한때는 7, 8위 정도 했는데 지금 9위까지 내려왔고요. 앞으로 이것도 계속 또 내려갈 것 같다. 뿐만 아니라 1인당 GDP도 전 세계 기준으로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계속 올라갈 것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서 순위 정도는, 적어도 1인당 GDP가 조금씩은 늘어나겠지만 전 세계적인 순위로 볼 때는 계속 떨어져 가고 있을 거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이미 정상을 찍었고 피크를 찍었고 계속 미끄럼 타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드리는 그림이 제가 몇 번 보여드렸는데 바로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이 차트에 보시면 우리가 196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제1차 5개년 개발 계획 해가지고 경제 성장 드라이브를 걸었잖아요. 그 드라이브를 걸어서 우리나라가 한때는 연간 15% 성장할 때가 있었어요. 70년대 초에, 71년도인가. 그러다가 얘가 계속해서 미끄럼을 타요. 특히 본격적으로 미끄럼 탄 것이 언제냐면, 우리 보시면 뭐 어떤 정권을 막론하고 그냥 뭐 80년대까지 계속 두 자릿수 성장을 하다가 90년대에 와가지고 한번 크게 무너지죠. 그게 바로 97년도 외환위기였고, 그래서 98년도에는 마이너스 5.1% 성장을 해요. 그냥 거꾸로 성장했다, 역성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경제 위기를 우리가 겪었는데, 정말 우리 온 국민이 금모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 다음에 무려 10.2% 플러스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다시 살아났다 그랬는데, 그 뒤에도 보면 계속 성장률이 계속 조금씩 주저앉아요. 그래서 우리 차트에 보시면 얘가 등락은 있지만 보통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걸 갖다 우리 경기 변동이라고 해요. 호황도 있고 불황도 있고, 호황도 있고 불황도 있지만 그 중심선, 중간선을 잡아보면
그냥 미끄럼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거의 수직 직선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한때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이게 그냥 거의 직선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전 세계에서 뭐라고 하느냐? 전 세계에서 한강의 기적이다. 경제 기적을 한국이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 거꾸로 정반대로 아주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정말 빠른 성장 속도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경제의 기적이라고 했는데 거꾸로 이번에는 정말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지금 경제 성장 속도가 하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2000년대 오면 이게 5% 수준에 갔다가 2010년대 가면은 이게 5%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2, 3%까지 가고 지금은 이제는 지난해는 1.4% 성장하고 올해도 2% 수준을 넘길 수 있을까 걱정하는 이런 상태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한때 15% 성장하던 것이 어떻게 2% 성장으로 내려가냐는 거죠. 그럼 이거 끝이냐? 아니에요. 한국은행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예측하고 있고 저도 그런 예측하는 그러한 경제 분석을 해서 제가 발표한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2030년 정도 가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0%까지 갈 것 같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가 한때는 두 자릿수 성장을 해서 전 세계에서 정말 가장 잘 나가는 경제였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이 짧은 순간에 짧게 보면 한 2, 30년 동안 그냥 빠르게 이게 경제 성장률이 막 떨어져 가지고 이제는 2%도 지키지 못하게 생겼고 앞으로 10년 안에 마이너스 0% 수준까지도 계속 가게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위기가 아니냐는 거예요. 혹자는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그래도 지난해 1.4% 성장했으니까 플러스 아니냐. 코로나가 터진 상황에서도 그거 해봤자 마이너스 0.7%였고 그 전에 생각해보면 우리 80년도에 마이너스 1.6% 성장한 적이 한 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97년도 외환위기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1% 성장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 2008년도 이후에 2009년도에 전 세계적인 그러한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0.8% 성장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2020년에 코로나 상황이 터지면서 마이너스 0.7% 성장해서 4번의 경제 침체가 있었는데 그걸 갖다 경제 위기다. 경제 침체를 경제 위기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것도 하나의 위기예요. 저는 그렇게 경기 사이클상 한번 이렇게 크게 침체하는 것도 저는 경제 위기지만 더 중요한 위기는 뭐냐면 그것보다는 전체적인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또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체질이 고령화되고 여러 가지 병이 막 쌓여가지고 우리나라가 드디어 늙어가고 있고 병들어가고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곧 죽어도 그만인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죠. 마치 인간이 보면 멀쩡한 사람도 독감에 걸려가지고 일주일, 2주일 막 고생하잖아요. 뭐 열도 나고 그래서 막 꼼짝달싹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한 경우에 그래도 1, 2주면 회복하잖아요. 그런 것도 뭐 위기라고 하면 위기라고 할 수 있겠죠. 뭐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 당신은 한 1, 2주 동안 푹 쉬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낫는다. 아니면 뭐 어디 가서 넘어졌어요. 넘어져가지고 수술을 해가지고 회복하는 기간 동안 내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 건 나중에 회복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정말 너무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고 그래 늙어가고 있는 데다가 당뇨병까지 걸렸고 당뇨병이 그 자체로선 죽지 않잖아요. 그것보다는 합병증이 중요한데 소위 고혈압도 생기고 콜레스테롤도 생기고 온갖 병증이 다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된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이 상황을 위기가 아니라고 하면 말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갔더니 지금 잠깐 뭐 그 교통사고 당해서 온 것도 굉장히 위험한 위기 상황이고 하다못해 저기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지금 오늘 내일 죽을 것 같다. 이것도 위기 상황이지만 더 중요한 위기는 너무 빨리 조로현상이 나타나고 온갖 당뇨 합병증이 막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동안 하던 대로 술 먹고 담배 먹고 운동도 안 하고 매일 스트레스 쌓이는 일 하고 있으면 되겠냐는 거야. 한때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보세요. 10년, 2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그렇게 잘 나갔는데 지금 막 이렇게 꼬꾸라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래 2%만 성장하면 그럼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볼 때는 인간으로 얘기하면 이제는 이게 조로현상에다가 당뇨병에다 합병증 플러스 뭐냐면 치매 현상까지 나타난 거예요. 한때 잘 나간 거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정도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거죠. 정말 걱정이 아닐 수가 없다. 그러면 그러세요. 아니 다른 나라도 비슷한 거 아니야? 한번 전 세계 성장률을 제가 그림으로 한번 가져왔어요. 한번 보세요.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요. 우리나라가 계속 미끄럼 타고 있는 그 기간 동안 70년대 이후에 평균적으로 3.1% 성장해서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200개 나라 평균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또 그런 얘기하세요. 그거는 개도국도 있고 신흥국도 있으니까 그렇지. 뭐 그 말씀도 그러면 그럴듯합니다.
선진국일수록 그러니까 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런 나라도 있어요. 한때 뭐 일본이 그랬고 또 유럽도 그런 경우도 있는데 한번 미국을 한번 보시자 이거예요. 미국이 1인당 GDP가 2.5배 크고요. GDP로 보면 무려 우리나라보다 한 15배 커요. 그렇게 큰 나라가 한번 경제 성장률을 보세요. 여기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보시면 여기 차트에서 보시면 75년 이후에 이게 경기 사이클은 있지만 다 그냥 2.5% 수준에서 거의 변화가 없어요. 한 2.4% 수준에서. 우리나라는 10% 수준 이상이었는데 이게 2% 밑으로 떨어졌는데 미국은 그냥 2.4% 수준에서 계속 유지를 해요. 지난해도 2.5% 수준에서 계속 있었어요. 거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냥 선진국 병이 아니다. 이거는 선진국 병이 아니라 우리나라 내부에 뭔가 문제가 있다. 한국 병이다.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두면 안 된다. 그럼 왜 그러냐? 이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단연코 딱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동안 너무 경제 운영을 시멘트로 그냥 쌓아 올린 경제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동산에 몰빵하는 경제로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다 생각을 해요. 사실은 경제를 볼 때 항상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이 있어요. 장기적인 측면을 볼 때는 공급을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급을 들여다보는 게 뭐예요? 한 나라의 GDP라고 하는 게 뭐죠? 1년 동안 우리나라,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생산해낸 모든 최종 상품 및 서비스의 시장가치 총합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우리나라가 생산해낸 최종 재화 및 서비스의 시장가치 총합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무엇을 가지고 생산을 해요? 당연히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자원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연자원 플러스 노동력 그리고 자본 그것만 가지고 되나요? 기술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게 바로 뭐예요? 기술이에요, 기술.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한때 우리나라가 그렇게 한강의 기적을 했던 이유가 바로 뭐죠? 우리나라의 노동력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노동력이 굉장히 양질의 노동력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문자 해득력이 높은 나라였어요. 개발도상국 중에서 그런 상태에다가 또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돈을 빌려다가 자본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막 늘어난 거예요.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노동력도 굉장히 빠르게 양질의 노동력이 증가했고 그리고 소위 얘기하는 자본이 막 증가했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설비 투자가 많이 증가했다는 말씀이고 플러스 기술력도 계속 증가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생산성 보다 더 전문적으로 총요소 생산성이라고 하는데 그 총요소 생산성도 계속 증가했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바로 뭐예요? 우리나라가 투자를 많이 했다. 투자를 어디다 많이 했다고요? 설비 투자와 그리고 이 기술 투자, R&D 투자에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90년대 말에 소위 외환위기 겪고 그래서 잠깐 빤듯했는데 그 뒤에 2000년대부터 시작해서 계속 미끄럼 타고 왔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그 속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력 증가에 따른 경제 성장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본 증가분에 따른 경제 성장 증가분 그리고 기술력 증가분 생산성 증가에 따른 그 소위 경제 성장 증가분을 따지면 최근에 그 한국은행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이게 모두 다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소위 노동력이 줄어드는 건 전체 인구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소위 노동 가능 인구라고 또는 생산 연령 인구라고 얘기하는 거 젊은 인구가 막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문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인구가 막 줄어드니까 또 수요도 부족하니까 또 그런 문제도 있다는 말씀도 제가 드렸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 투자가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나라가 GDP에서 차지하는 투자 비중이 한 30%가 좀 넘어요. 한 31%, 2%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절반이 뭐냐? 그 속에 보면 투자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가 설비 투자, 두 번째 R&D 투자, 세 번째 건설 투자예요. 근데 단연코 제일 많은 게 뭐냐? 건설 투자예요, 우리나라가. 미국 같은 경우에 건설 투자가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우린 절반이 건설 투자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 건설 투자고 그러니까 바로 우리나라의 그 한정된 투자 재원이 어디로 가요, 이게. 결국은 그냥 집 짓고 물론 여러 가지 인프라 하는 데도 들어가면 좋을 수도 있지만 그게 당장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래 먹거리를 만들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자본 축적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기술 발전이 이루어져요? 그게 안 되는 상태에다가 인구는 계속 고령화되니까 우리나라 경제 성장 잠재력이 계속 떨어질 거고 앞으로도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 계속 진행될 거고 그러니까 더더욱 노동력 더 저하될 거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날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그게 바로 설비 투자 늘리고 기술 개발 투자 늘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이 소위 부동산 투자, 건설 투자를 좀 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더군다나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도 제가 드렸잖아요. 전 세계에서 단연코 1등이에요. GDP 대비 무려 가계부채 비중이 100%를 훌쩍 넘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만 있는 전세금까지 포함하면, 전세금이 뭐예요? 4인 간에, 개인 간에 빌려주고 빌려받는 돈이잖아요. 집 있는 사람이 그 집을 담보로 소위 임차인에게, 그러니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자기 집을 담보로 돈을 10억이든 5억이든 빌린 거잖아요. 이것이 더 어떻게 보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보다 더 위험하잖아요. 실제 그래서 역전세나 깡통전세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많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가계부채가 늘어나니까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성장 점유율을 또 직접적으로 떨어뜨려요. 왜? 사람들이 돈을 빌려다가 그 돈 가지고 빚 갚고 그리고 또 원금까지 갚아야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소비 여력이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투자도 떨어지고 소비도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전반적인 성장 잠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마치 끓는 냄비 속에 개구리처럼 점점 삶아 죽거나 아니면 외부적 충격이 있으면, 우리나라 외부적 충격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미국적 상황이 있고 또 하나는 중국적 상황이 있고, 또 이 미국과 중국이 서로 패권 경쟁을 해서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상황을 지금 연출하고 있다. 미국이 지금 쉽게 금리를 안 낮춰가지고 국내적으로도 미국이 소위 얘기하는 이 상업용 부동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이게 시스템적 어떤 금융위기로 확산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래도 역사적인 경험으로 볼 때는 이게 신흥국에게 결국은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까지 포함해서. 왜냐하면 이 고금리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 경제를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경제가 지금 뭐 물가가 잡혀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금리를 금방 낮출 거야. 그렇게 낮춰지지 않습니다. 뭐 지난해 뭐 올해 6번 낮춘다든가 최근에 뭐 서너 번 낮춘다든가. 저는 계속 아니라고 했어요. 한두 번 낮춰도 잘 낮출 거다. 만약에 많이 낮춘다면 그거는 경제가 엄청난 충격이 있어서 그럴 거다 말씀드렸고요. 또 지난번 영상에서 중국 경제도 상황이 너무 나빠도 이 나빠가지고 중국이 어쩌면 우리나라가 너무 비슷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중국이 그래서 크게 폭망하면 이게 우리나라한테 보면 미국과 중국이 수출 대상국 1위고 미국이 2위인데 이 나라가 폭망하면 단기적으로는 엄청난 우리나라한테도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이렇게 막 엄청나게 늘어난 상태에서 외부적 충격이 탁 있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결국 집값은 막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가계부채 막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요새 막 여러 가지 PF 이런 대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건설회사나 개발회사들이 지금 막 여러 가지 지금 지난번 태형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부도 위기를 계속 겪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더 확산돼 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폭망할 수도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 그냥 내버려 두어도 문제고, 그냥 만약에 외부적 충격이 있으면 한꺼번에 IMF 위기처럼 폭 주저앉아가지고 잃어버린 30년을 갈 수도 있다.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첫 영상에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하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께 그러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냐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